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된 가운데 현재 이 실종 사건을 임의 종결한 A 경장이 경찰 유치장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것인데요. 조금 더 석방이 되면서 저희가 유치장 화면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씨를 비롯해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요. 네, 긴급 체포된 상황이었는데요. 체포 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석방됐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 모습이 들어오면 현장 모습 함께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허위 종결로 초기 대응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시 한림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바로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숲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장씨 거주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시신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합동 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나갈 때 입었던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일 만이자 경찰이 대대적인 재수색에 나선 지 4일 만입니다. 경찰은 4시간가량 현장 진입 도로를 막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현장 수습과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거주지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남자친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A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전산 기록까지 삭제하면서 수색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결국 사건이 재조명되고 경찰이 대대적인 합동 수색에 나선 끝에 오늘 이곳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게 된 겁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타살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장미란 씨를 비롯해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네, 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 적부심은 법원에서 앞서 인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정국보입니다. 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A 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A 경장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 경장은 긴급 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긴급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에 A 경장을 석방했습니다. 따라서 A 경장은 조만간 있을 구속영장 심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네,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A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다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2건 모두 A 경장이 혼자서 야간 당직을 서던 날에 접수하고 또 종결 처리됐다면서요? 네, YTN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3시간가량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경장이 혼자 당직했던 다른 날 실종 사건 가운데서도 임의 종결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왔습니다. 네, 제주 실종 사건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후부터 관련 질의가 시작됐는데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네, 유재성 대행은 우선 이번 사건 관련 국민께 우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과 경찰의 초동 수사 미비, 실종 사건 처리 매뉴얼까지 여야 의원들의 폭넓은 질의가 진행 중인데요. 앞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 대행은 아직 공식 부검 전이지만 옷차림과 휴대전화가 같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타살 의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발견 장소가 장씨 숙소와 불과 도보 5에서 10분 거리에서 발견됐다는 점에 애초 휴대전화 기지국이 한림항으로 나와서 수색을 진행했지만 확인되지 않아 범위를 넓힌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장씨 사건을 수사한 경장이 처리한 실종 수사 처리건은 모두 298건으로 허위 종결 의심 건수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행은 오늘도 본청에서 감찰 인력을 내려보냈다며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담당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실종 수사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해 윗선 보고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도 약속했습니다. 네, 오전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는데요. 회동 분위기와 주요 발언도 전해주시죠. 네, 오전 11시 김민석 대표가 직접 국회 본청 국민의힘 대표실로 찾아갔고요. 장동혁 대표는 밝은 얼굴로 마중했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김민석 대표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도 수시로 대화하자며 화답했지만요.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 대표가 면전에서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먼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갈등 끝에 대법관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국민의 편에서 역할을 해달라 포문을 열었고요. 여기에 김민석 대표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또 그런 맥락을 또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잘 감안하겠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법적 문제와 연관지어진다면 부동산 문제에도 장동혁 대표는 시장 질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론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고요. 김민석 대표는 여야 모두 아쉬움을 축적해온 측면이 있다며 공동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공개 발언으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은 여야 대표는 정작 비공개 회동에선 고작 3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A 경장 조금 전에 풀려났습니다. 네, 법원이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경장이 신청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 경찰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은 티셔츠에 하얀 마스크를 쓴 남성 A 경장의 모습이고요. 네, 장미란 씨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항의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
지방법원이 A경장의 경우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면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석방돼서 이렇게 차에 타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체포 적부 심사를 받을 때만 해도 포승줄과 수갑을 찬 상태로 갔는데 인용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풀려나는 상황이었고요. 유족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계속해서 옷자락을 잡고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에 잡혔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경장은 지난 주말에 긴급 체포가 됐었는데 긴급 체포는 도주했던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가능한 건데 A경장의 경우는 소재 파악이 계속되고 있어서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예.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은 이제 60대 다른 실종 사건을 이제 종결한 그 사건에 대한 유가족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A 경장의 경우에는 장미란 씨를 비롯해서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 두 건 이상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인데요. 네, 지금 이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A 경장에 대해서 항의한 남성은 장미란 씨 유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60대 남성의 유가족으로 추정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위 종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찬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3대 특검 전국을 지나서 2차 종합특검까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80일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직접 45분가량 발언을 이어갔고 특검보들과의 질의응답도 뒤따랐는데요. 최종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종합특검은 최근 2주간 40여 명, 180일 동안 도합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은 7명, 법인까지 포함해 불구속은 51명입니다. 네, 권창영 특검이 수사 종료 발표에서 내란 관련 상설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네, 권 특검은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 조직 형태로 장기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미제를 넘겨받을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권 특검은 내란 세력이 아직 의지를 보존하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본 수사 이후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과 충돌해왔던 부분인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권 특검은 내란죄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 상태가 해소된 경우 내란 상태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보고 법리를 새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수본에 넘기는 사건들도 적지 않죠? 네, 종합특검은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수본에 넘겼습니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할 유의미한 단서와 정황들을 확인했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불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은 이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남부 37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소나기도 잦은 가운데 현재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하면서 날씨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더위가 한동안 주춤했는데요. 열대 폭염 경보까지 다시 내려졌다고요?
네, 서울은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보름 만에 폭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현재 산간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경남 북창원은 37도까지 치솟았고 강릉 36.4도, 양산도 36.3도를 기록 중입니다. 서울도 32.5도 등 중부지방도 30도를 웃돌며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이달 초와 같은 극한 폭염 수준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요즘 소나기도 잦은데 새로운 태풍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는 비구름이 유입되고 고기압이 덮고 있는 내륙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괌 북서쪽 해상에서 21호 태풍 아따니가 발생했는데요. 아따니는 북서진에 내일 밤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열대저하부로 약화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18호 태풍 사우델과 가까워지면서 사우델의 진로나 발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4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로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우델은 주말쯤 중국으로 향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이동 과정에서 주변 기압계를 흔들 수 있고요. 태풍이 남긴 많은 수증기가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인근 장기투숙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서 발견됐는데 시신의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실종 사건을 맡은 A 경장이 장 씨가 무사한 걸 확인했다고 보고한 뒤에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는데요. 이번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실종자에 대해서도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전하고 신고 기록을 해제했지만 결국 그 남성도 50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죠. 검찰 보안 사건 폐지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A 경장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한림읍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관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찰관인데 어떻게 해? 말 한마디에 아주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신 건가요? 왜 연락했다고 해서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몇 건 이랬는지를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 이게 말이 됩니까? 성인 실종자가 연 7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패를 막을 시스템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셈법만 따지고 있는 이 민주당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부승찬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는데 이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논란을 두고 이대로 경찰에게 수사권 다 넘겨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10월 2일부터니까요. 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 경찰 수사 사건까지 통제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고요. 중수청은 일단 기본적으로 7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대우각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중수청 출범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과연 그다지 바람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장미란 씨뿐만 아니라 지금 60대 남성의 비슷한 판박이 사건도 있었고요. 네. 이 두 사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설 때 접수하고 종결 처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이 정말 이제 충격적인 것은 사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찰한테 과연 우리가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느냐. 예,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 있어서도 이제 경찰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 보안수 사건 폐지 문제가 크게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만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한테 과연 거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경관, 해당 경관이 처리한 실종 게 200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과 우려를 주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 경장, 저 검은 티셔츠 입은 남성의 A 경장인데요.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어요. 체포가 부당하다는 건데 또 그걸 법원이 인용해서 조금 전에 석방이 됐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아까 보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이제 소재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급 체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적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A 경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이제 통화했고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경찰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거라 하더라도 국민적 분노라든지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주변에 118개 CCTV 자료가 전량 삭제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석방 관련해서 한 말씀 저도 덧붙이면 2002년에 미군 장갑차에서 안타깝게 효순 미선양 그 사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사망 사고죠. 그때 이제 미군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 석방이 돼서 굉장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성격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정도 상당히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좀 이제 우려가 되고요. 한동훈 이제 의원께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상당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 보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실종 추정 인근 지역 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에 전량 삭제가 됐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엄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잠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의를 수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에서는 후임 인선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일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좀 민주당과 갈등도 있었잖아요.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눴고 이제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법은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국회 여당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이제 상임위에 나오면서 또 여당 이용과 그다음에 진보 진영과 상당한 이 마찰을 많이 빚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수모도 많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이번에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지금이라도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예. 네, 아무래도 지금 경찰의 지금 허위 수사 종결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이런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수리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 60대 실종자를 포함해서 뭐 200여 건을 허위 종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관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황에 드러난 것만 봐도 용서가 힘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해도 지금 상당히 국민적인 공분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00건 중에 일부라도 추가적인 또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저는 그 상당히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이러한 사태로 악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물론 A 경장이 실종 종결한 사건이 모두 허위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사건 전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란 씨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변호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전국 이슈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표정은 웃었지만 좋은 얘기만 오가진 않았는데요. 그 현장 보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이시고 탄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했지만은 그러나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뜻을 함께 했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서 표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안정적인 리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뭐 어찌 됐든 두 당의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견례 입장에서 봤을 땐 서로 이제 응원해 주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덕담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좋아하니 안 하니의 차이는 인간으로서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념적으로 달리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와 이제 김민석 신임 대표가 만났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계속해서 이뤄가야 되는 거잖아요. 김민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랑 만나기 전에 전쟁에서도 상대와 대화를 하는데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정례와 상시화를 넘어와서 수시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한 협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제 상당히 이제 대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정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김민석 대표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십니다. 예, 지금 넥타이 색깔을 보면 김민석 대표의 경우에는 붉은색이 좀 섞인 협치의 넥타이를 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드롭에 보면 연임이 없다, 재판받겠다 한마디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백드롭을 해서요.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10년 만에 지명을 하는데요. 브리핑 보시죠.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입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네, 대통령 측근까지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는 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최길수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했고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6주 연속 하락하면서 40.2%, 40%대에 턱걸이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진보의 핵심 텃밭, 호남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8.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무려 2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당대 후유증 여전히 아직 계속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한미 연합 훈련 갑작스러운 취소 소식도 있었고 등이 인사 각도 문제도 생기고 플랜카드 얘기도 나오고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이유가 전당대회 끝나고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이간 보도 때문이라고. 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이 언론의 이간질 보도 때문에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제가 최민희 의원께서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하신 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 리얼미터 지지에서 대통령 지지율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이제 조만간 3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밤낮 없이 일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아시다시피 최근에 남미 등 열흘 넘게 정말 강행군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중단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이슈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끼쳐서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을 하고 그다음 민주당의 경우도 전주에 비해 리얼미터 기준으로 전주에 비해서 6% 하락하고 저희는 이제 반대로 4.5% 올라가서 격차가 4%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호남 지지율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후유증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뭐 호남에서 이제 김민석 신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청래 전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여기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 조사 전당대회 때의 이제 컨벤션 효과가 한 6-7%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빠지고 호남 쪽에서 상당히 이제 실망감들이 좀 표출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1인 1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업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보다 좀 우려스러운 거는 광역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지지율이 좀 빠진다는 거, 상당히 이제 격차가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건데 그거는 부동산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아까 유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답변하셨습니다만은 한미 연합훈련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희 이제 군 당국자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개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거는 보기 어렵고요. 지금 이런 여론조사의 추이 그리고 격차를 보면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크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동산 여론에 화들짝 놀란 걸까요? 국토부가 청년 주거 대책으로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일자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AI 조롱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고시원에 욕조를 넣으니 살만하죠? 청소도 힘들고 환기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 덕분에 삶의 질이 좀 나아졌죠? 그렇게 좋으면 따님도 여기 살게 하시죠. 그건 아니고. 단순히 책상을 빼고 욕조를 넣는 그런 대증 처방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우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 거죠. 똥볼을 차지만은 또 지적하니까 고쳐야죠.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냈다. 똥볼을 찼다. 하지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모 중진 의원님께서 버스하우스 아이디어 내셨다가 정말 여론의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슷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욕조하고 책상하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차지하는 면적이 아무래도 욕조가 더 크고, 근데 고시원이 그 넓은 고시원이 있나요? 보통 한두 평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 하여튼 어떻게 저런 발생하셨는지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똥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일종의 정말 자살골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는 고치면 된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책은 고치면 되지만 상처받은 청년들의 마음은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맞받았더라고요. 뭐 사실은 이런 부분들 아까 유영원 의원께서 페퍼스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원 이제 욕실 설치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사실은 정말 답답합니다. 오죽했으면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청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선택권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정책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괴롭거든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좀 허용 범위를 넓히자 뭐 이런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효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이제 의총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물론 뭐 갭 투자를 위해서 비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부분들이 또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의총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바꿔가야죠. 방향성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세 형평성이라는 방향성은 일정하게 유지해 가되 이런 정책들은 당정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고 안 왔고 이제 9월 1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지금 고위 당정 협의회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민석 대표 당선 선물이 부동산 정책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로 지칭한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쓸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고 맞받았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과 요즘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약간 머리 위에 물음표 하나씩 떠 있어요. 저는 아마 장동욱 대표가 지금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좀 있으면 더 매운맛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예의를 좀 지킵시다. 조희 대신은 거잖아요. 조희 대신 왜 상습적으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수세에서.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예고했는데 이진숙, 김태규조는 셀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 더 매운맛이 등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저렇게 목소리 높이시는 걸 흔히 샤우팅이라고 그러죠. 우리 김태규 의원님은 보니까 지금 등원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 적응 이게 빠르신 본인의 SNS에 저걸 굉장히 홍보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소리 높은 적도 별로 없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국회에서 이제 저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종종 벌어지는데 아마 이진숙 의원님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국회에서 이제 세미나 여신 관련해 상당히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참여를 이제 만류를 하고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적으로 엄중한 의미가 있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여자 히틀러다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 신임 대표께서 표현하신 부분도 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더 매운맛 이진숙 의원을 두고 여자 전두환이다, 여자 히틀러라고 말한 김민석 대표를 이진숙 의원이 또 고소를 했거든요. 이준숙의 행보는 옳지 않죠. 5.18은 성역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공약까지 건 사안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아픈 역사죠. 그리고 권위주의에 그리고 군합발에 짓밟았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숙이 이게 성역이 아니다. 왜 토론회까지 막느냐. 이러면서 5.18에 이제 그 권위주의적 행포를 옹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전두환에 버금가는 행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태규 의원 얘기도 잠깐 드리면 상당히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걸 느낍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을 씨라고 붙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고 운영위에서 이거는 법사위지만 운영위에서 또 그런 샤우팅도 좀 있었고 여야 간의 다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게 5.18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슴없이 옹호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죠. 전두환에 버금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에 명태균 씨가 보석에 인용되면서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네, 석방될 예정인데요. 지난 20일에 보석을 청구했고요. 오늘자로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곧 석방될 예정이라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찜통더위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태풍도 한반도 날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네, 서울 불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죠? 네, 맞습니다. 서울은 현재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햇볕도 뜨거워서 피부가 따갑게 느껴지는데요. 오후 4시를 넘은 지금 서울은 32.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경남 북창원인데요. 기온이 37도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어 대구시 신암동도 37도까지 올랐고 강원 강릉도 26.4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도 36.3도 등 영남 지역의 더위가 더욱 심합니다. 밤까지 열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은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25도로 예보돼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 25도, 전남 광주 24도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에 근접하는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이 동반돼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올여름 아직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없지만 태풍 영향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현재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어서 날씨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태풍 진로와 주변 기압계의 변동성에 따라 비 예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불광천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대규모 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정규장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의 주가도 함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한국은행 딜링룸입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가 하락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줄곧 하락세를 지속하더니 장중 하락 출발한 뒤 결국 8% 넘게 급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줄곧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도 3%대로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오늘 0.46% 내린 채 출발했지만 하락폭은 계속 커졌습니다. 이 코스피는 결국 3.12% 내린 6,696에 마감하며 6,700선도 결국 내줬습니다.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매도에 나섰고 개인이 홀로 3조 3천억 원을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주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앞서 4%대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워 25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8.7% 떨어진 수치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최대 1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환원 정책을 공시한 이후 처음 열린 정규장에서 급락한 건데요. 주주 환원 발표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단기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4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한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현금 배당 외에 자사주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지 않은 점도 실망감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 삼성전자를 보유한 계열사들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생명이 13.09%, 삼성물산도 7.84% 하락 마감했습니다. 강세로 출발했던 SK하이닉스도 결국 장중 매도세에 밀려 3.41% 내린 127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앞서 0.29% 상승 출발했는데 장 마감에는 1.42% 오른 813으로 마감하며 81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4.1원 내린 1382.4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장중 1370선 중반까지 떨어지며 1370선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최명기입니다. 삼 3개월째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에 발견됐습니다. 네, 장미란 씨를 포함해서 2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 경찰관은 긴급 체포됐지만 오늘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오후에 풀려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정국보입니다. 네, 추정 시신이 발견된 곳은 어디쯤이죠? 네,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 지역입니다. 장미란 씨가 실종 직전 머물렀던 거주지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경찰 합동수색팀이 수색을 벌이던 중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나갈 때 입었던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일 만이자 경찰이 대대적인 재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현장 진입 도로를 막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현장 수습과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 A 경장 긴급 체포됐었는데 풀려났죠? 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고 오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 경장이 긴급 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체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오늘 오전 먼저 진행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긴급 체포는 도주했던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인데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계속되고 있어서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A 경장은 석방 조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가족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A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경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다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런데 2건 모두 A 경장이 혼자서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를 하고 종결 처리까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3시간가량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접수한 뒤 5시간가량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 처리한 경찰은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석방됐습니다. 네, 이보다 앞서 허위 종결 처리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실종자의 가족은 경찰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종결 처리하셨나요? 왜 그러신 건가요? 왜 연락했다고 해놓고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실종자에게 하실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 집으로 연락을 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전화번호로 가르쳐주지 말라고. 연락해주지 말라고. 다 얘기했대요. 경찰관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찰관을 믿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아주버님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아침에 텔레비 보다가 우리 아주버니하고 똑같네. 왜 적극적으로 수색을 이루어지지 않는지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살아있습니다. 네, 관련 사건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장미란 씨 결국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더웠고 비도 많이 와서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신이 굉장히 부패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신원 추정마저 틀릴 경우에는 정말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실종 당시에 입고 있었던 의복도 있고요. 또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에 포착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물건들도 역시 시신 발견 장소 근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장미란 씨의 시신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그리고 밝혔던 내용이 지금 현재 시신 상태로 봤을 때는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신이 많이 부패된 상태이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본격적인 부검도 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게 좀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현재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혹이 큰 상태에서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또 일반적인 수사의 진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건과 함께 좀 비교해 보자면은 그동안 경찰이 이런 종류의 발표를 즉각 내놓은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경찰이 보기에 범죄의 가능성이 현재 낮은 경우 이제 국민들이 범죄 가능성을 계속해서 크게 비중을 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정, 그것을 범죄를 전제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이제 고인의 명예훼손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역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뿐만 아니라 자세라든지 위치 등을 볼 때 범죄 연루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짐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사망의 원인을 크게 볼 때 우선 변사 중에서도 이제 범죄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질병에 의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의 상황 그리고 또 당시 시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발견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유서나 메시지 관련 얘기가 아직 없고요. 또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의한 사망보다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유서라든지 기타 메모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런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기타 한참 후에 발송되도록 미리 조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디지털로. 그리고 또 만약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공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존재했는지 여부까지도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확히 보도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뭐 쉽게 넘겨짚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전화에서 어떤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휴대전화기의 전원이 꺼진 게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그리고 A 경장이 허위 조치로 이제 수색을 종결한 그 다음 날 오전에 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꺼지기 직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예. 또한 그렇게 전원이 꺼졌을 시점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망하기 전에 수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 네. 그렇다면 수색 중단으로 인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생명이 결국은 사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휴대전화기뿐만 아니라 현장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네, CCTV. 예, 그렇습니다. 뭐 도시만큼 촘촘하게 있지는 않더라도 CCTV 카메라가 존재했고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시신 발견 현장 주변의 상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시신 발견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이동 동선들을 보자면은 이제 길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 도로의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도 카메라가 다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영상등을 조기에 확보해서 확인을 했다면 이제 그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좀 안타까운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근처에 118개 CCTV가 해당 기간이 전량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신이 발견된 지점 말씀하신 것처럼 야자수 숲인데 그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10여 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왜 미리 찾아보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거나 아니면은 좀 장애가 있거나 또는 치매 환자, 치매 노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법에 의해서도 이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이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고려들은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 이런 실종 신고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거나 또는 실제 실종 상태에서 빨리 신원을 좀 파악하고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위치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 기지국 중심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심 지역과 달리 기지국의 간격이 그래도 도시보다는 좀 이제 띄엄띄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리만 근처에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아마 경찰도 그럴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수색을 벌일 때 주로 이제 바다에서 좀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도 동원하고 또 선박도 동원하고 잠수부도 동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곧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그런 언급을 좀 하기는 좀 어려웠죠.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바다가 아닌 이런 숲에서 발견됐다는 점 역시 초반 수색에 있어서 약간 좀 혼선이 있고 좀 빠르게 발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초기 행적 확보에 대한 아쉬움이 남은 상황인데 지금 장미란 씨의 그 시신이 부패가 많이 되어 있어서 부검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뭐 사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밝혀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 아직까지 범죄의 연루 가능성, 범죄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체내에 뭐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만 골절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절이라는 게 꼭 범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만
어느 부위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의 골절이 존재하느냐 등등도 사인을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부검까지 모두 마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발견되고 확인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사체로 발견되기 전에는 이제 감히 드릴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이 장미란 씨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였느냐 등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유족들과 그리고 남자친구의 슬픔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이제 경찰이 이제 A 경장이 무사히 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믿은 거잖아요. 가족들은 그걸 믿고 상당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가족이나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좀 종합해 보면은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라는 언급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뭔가 뭐 아주 평온하기보다는 뭔가의 사건 사고라든지 일이 있던 거 아니냐라는 짐작도 일단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것은 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와 연락을 했고 무사한 걸 확인했지만 가족과 연락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지휘 체계를 점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전달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심정을 전해왔습니다. 저희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이 부분이었는데 해당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다가 지금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체포적부심을 이렇게 제기할 때만 해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일어나 설마 인용되겠느냐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용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제 법원에 따르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도 있고 그리고 긴급 체포도 존재하죠. 그런데 이 긴급 체포는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하게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또 도망을 했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긴급을 요해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이미 경찰은 이 A 경장을 입건을 해서 한참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 또 흘렀죠. 게다가 법원에 이제 체포영장 등을 또는 구속영장 등을 신청을 하고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다음 이걸 집행해서 체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 중에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물론 그동안 수사 관행을 돌이켜보면 참고인으로 불렀다가도 긴급 체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단계 얘기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냐? 아니 경찰이 왜 이렇게 잘못했냐? 경찰이 또 잘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려났기 때문에 재체포, 재구속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찰을 아주 크게 의심을 하고 경찰에 대해서 큰 불신을 갖고 계신 또 시청자분들은 이거 일부러 이럴 거 아니냐. 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러 이렇게 긴급체포부터 한 다음에 구속되지 않도록 빼준 거 아니냐. 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적을 받고 의혹의 한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가 오히려 더 탈이 생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 경찰을 또 좋지 않은 시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그런 시각을 또 보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걸 또 극복하고 해결하고 벗어나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예. 이번 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인한 석방은 네. 다시 한번 경찰에게 또다시 큰 숙제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체포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는데 적부심을 그래서 지금 이제 풀려난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속과 이 체포는 좀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판단이 될까요? 지금 경찰이 신청한 걸 넘어서 검사가 또 청구까지도 했나요? 예. 만약에 근데 이게 청구를 했다면 이 체포적부심이 제기된 상태에서 그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이걸 묶어가지고 함께 판단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약간 좀 혼란이 좀 있고요. 만약에 경찰이 신청을 했고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렇게 절차가 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 재체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세부재리. 근데 그 예외는 있어요. 원래는 한번 이렇게 풀려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은 재체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적부심에 의해서 풀려난 경우에는 보다 더 요건을 엄중하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뭐 도주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두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요건을 좀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모든 게 정확하게 다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좀 짐작과 추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풀려난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한다?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병 확보를 하고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첫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불복을 못합니다. 현행 규정상 이 체포 적부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기각. 기각 이거는 그 체포가 정당하다라는 확인이고요. 또한 인용은 석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긴급체포 요건 충족하지 않았습니까? 긴급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알지 않습니까?라고 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경찰이 좀 자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A 경장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은 풀려났지만 이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 경장이 지금 드러난 게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에 대해서 셀프 종결을 했는데 당시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면서 셀프 종결을 했다고 하고요. 이 비슷하게 셀프 종결한 사건이 또 200건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200건 종결할 수도 있죠. 정상적으로 해결이 됐다면. 그리고 또 셀프 종결 이것도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탈법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이제 규정을 바꾸는 중이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이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이제 부당한 불법적인 허위 종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A 경장의 그동안의 행적들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근로 의욕을 상실한 상태이거나 또는 그동안 그 전에도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의 다른 경찰들은 혹시 이렇게 한 것이 없느냐. 또 실종이 제주도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종 건수가 있고 또 대부분은 또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수만 건에 대해서 지금 9만여 건인가요? 지금 경찰이 전체를 다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거 조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에서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경찰 조직의 신뢰가 정말 너무나 크게 훼손되는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의문의 꼬리가 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뢰에 좀 치명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24년 야탐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에게 법원이 1,400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법원이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재작년 9월 경기 성남시 야탐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게 1,484만여 원을 정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A씨의 허위 협박글로 경찰은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야탐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경찰력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같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허위 테러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3차례 있었지만 모두 공중협박죄 신설 전에 법무부 등이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진 못했지만 경찰이 처음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적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이후 석 달 만인 지난해 12월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와 야탐역 살해를 예고한 협박범들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재 인천 대인고등학교와 경기 성남 카카오 본사, 광화문 BTS 공연 등에 대한 허위 테러 협박범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에 대해서 앞으로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자신을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자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인터넷에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속 상태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송치 통보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오랫동안 배회하는 등 계획 범행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A씨는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부터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며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태블릿 PC를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 등을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이유를 묻는 경찰에겐 계획범죄보다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형량을 더 적게 받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엄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누리집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제주 실종 사건 관련 질의 중에 국회에서 질의 중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종 허위 종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유재성 직무대행은 시신이 현재 지금 부검 전이지만 발견된 휴대전화와 옷차림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미란 씨가 아직 타살 의심 흔적이 발견이 안 된다는 점을 덧붙였는데요. 담당 경찰이 A 경장은 298건의 실종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점검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또한 실종 수사 담당자 종결 가능을 자체 처리보다는 윗선으로 보고하도록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직무대행은 또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경찰청장의 직무대행의 이야기들은 더 추가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배추 산지에서 찍힌 영상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1급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중국 허베이성 캉바오현의 한 농촌에서 배추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화물차에 싣기 전에 배추를 한 포기씩 대야에 담긴 액체에 담갔다가 꺼내는데요. 근처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선명히 적힌 용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중국의 블로거는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작업자들이 포름알데히드를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흔히 포르말린이라고 불립니다. 조직 부패를 늦추는 성질 때문에 시신 방부 처리에도 사용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식품에 사용하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른바 포름알데히드 배추 영상에 중국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방정부 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자 중국의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는데요. 해당 배추의 유통을 차단하고 배추 외에 다른 채소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문제의 배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휠체어를 타는 일상을 공유하면서 10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최근 영상 하나를 올렸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알리려던 취지와 달리 예상 밖의 폭풍이 이어졌는데요. 왜 논란이 커진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기차에서 내리던 유튜버 박이가 경사로를 내려오다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린 겁니다. 박이는 당시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하지 못한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널에서 영상이 내려가고 사과도 했지만 성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박이는 휠체어 이동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지만 동시에 여론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사과가 이뤄졌는데도 당시 상황을 100만 구독자가 보는 채널에 공개한 건 과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친절하게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자신보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게 적절했느냐는 겁니다. 박이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이번 대응을 두고 실망감이 커지면서 100만을 넘었던 구독자 수도 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공론화라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는지 이번 논란은 공론화의 방식과 책임까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2차 종합특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또 대법관 서면제청에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 법의 지배 가치가 소중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법조계 주요 이슈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제 권창용 특검이 종합특검을 마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주요 발언들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종합특검이 180일 동안 수사를 했고요. 이 중에서 57명을 기소했고 법인 한 곳도 재판에 넘겨진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도 앞서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권창용 특검 오늘 할 말이 많았나 봅니다. 무려 45분 동안 혼자 발언을 이어갔고요. 여러 말을 했는데 가장 눈에 들어온 것 하나만 두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노상원 수첩의 경우 국수본에 이첩을 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 수첩에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사례를 구상한 이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윤석열 정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검찰 수사에 개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이걸 브리핑장에서 듣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혐의가 적용이 됐다면 재판에 넘겼을 텐데 결국에 이첩을 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발언을 짚어봤는데 지금 권 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서 좀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의 이 내란 시간표를 둔 충돌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종합특검은 일단은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을 때가 아니라 열흘 뒤 14일 직무가 정지됐을 때까지 내란 범행이 이어졌다라고 봐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오늘 권창형 특검은 브리핑장에서 이 토끼와 사냥꾼 비유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냥꾼이 두 번째 총알을 장전하고 조준 사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끼가 느꼈을 때 위험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두 번째 조준 사격을 하고 있는 기간을 계엄 해제로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특검은 이때까지 위협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란 범행을 이때까지 이어졌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고 예. 이외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도 혐의가 있으니 기소를 한 거라며 판결까지 좀 제발 지켜보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종합특검은 수사가 끝나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법원 판단은 좀 어떨까요? 네, 우선 종합특검은 특검보 5명 모두 남고 변호사를 공소유지 전담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공소유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65%에 이릅니다. 그리고 네. 더구나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사유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 사례가 여럿이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기소 성과 때문에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이 예. 성패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례적인 2차 종합특검까지 저희가 짚어봤고 이번에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파장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동안 이제 뭐 이야기가 없다가 논란 이후에 첫 공식 석상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우선 서면 제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부터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길에 계속해서 나갔었습니다. 저희도 예.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녔지만 언론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한 행사에서 발언을 했죠. 이걸 그래픽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말입니다.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통제돼야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이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라는 상황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참 이번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하고 하지만 명시적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행사가 끝나고도 저희가 질문을 던졌는데 뭐 별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우선 오늘 현장 화면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네, 주요 논란의 대목들을 질문을 했는데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와 별개인데 이 오늘 참석한 행사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권의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도 행사에 참석해서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예. 참 청와대 지금 반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측되는 제청, 그리고 제청에 대한 반려, 그리고 예. 재제청 요구를 두고 이 법에 규정된 게 없다 보니까 현직 판사들은 이를 두고 제청권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구상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는 법관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라는 어떤 프레임 내지는 뭐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조 대법원장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제청권을 빨리 행사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은 게 아니냐 이렇게도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국회 법사위가 다음 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계 이슈들 지금까지 우종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청년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거나 오수가 새는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외기 위로 놓인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킵니다. 지난달 서울 오류동의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 중일 때 베란다 온도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올 초 이곳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24살 A씨는 첫 여름부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자 지난 6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꺼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란다 안에 설치된 실외기가 열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사실상 에어컨 없이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던 7말 8초를 견뎠습니다. 를 사용해서 AI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발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픽카드 열기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입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사우나에 온 듯한. 환기를 돕는 덕트를 설치했지만 이번엔 창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창문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열기는 베란다 내부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에어컨 관련 문제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반년 동안 오수배관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풍기 쪽에서 환풍기 커버가 있는데 거기로 계속 오수가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니까 그럼 샤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수를 맞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고. LH는 배관 누수의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에 발생했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불편을 겪는 다른 세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빌라 5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빌라 안에 있던 18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중동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세대를 비롯한 거주민 9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냉장고와 에어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화성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탄 분기점 부근에서 달리던 8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바퀴와 적재함 등이 불에 탔고 편도 4개 차선 가운데 2개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소방은 화물차 바퀴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주말에도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데 이어 사전 예매량도 여전히 40만 장을 웃돌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는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132만 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습니다. 지난 5일 개봉 이후 20일 연속 정상을 지킨 가운데 누적 관객 수는 7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38만 명이 관람한 스파이더맨 4도 누적 관객 812만 명을 기록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왕가 사는 남자에 이어 올해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나란히 2위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서울은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네, 내일도 늦더위 속 중부지방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오늘도 많이 더웠다고요? 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서울 동부에 보름 만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창원은 오늘 37도까지 올랐고요. 양산은 36.3도, 서울은 32.5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기 남부와 세종, 남부 곳곳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있는데요.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남부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9일 만에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오늘 밤 사이에도 25도 이상을 유지하겠고요. 대전 25도, 광주 24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부산은 35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더위 속에 비나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